2024년 강진 무이사 학술대회 무이사 수륙대제 전통 예술성과 문화성 향로에 관한 수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사는 무이사 주지 스님이신 어부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제가 무이사 주지 수립 온 지가 2017년도에 와서 벌써 한 7년차 이제 되면서 처음에 무이사 와서 주지로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다양하게 무이사에 관련된 역사나 문화재나 무이사하고 극락고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그 두 개하고 그 안에 보면 4개가 있는 문화재 고량으로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 극락고전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앞에 괴물과 배들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과연 어떤 인연으로 있을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올해에서 7년차까지 됐던 수륙대제라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들이 처음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학술 세미나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고 저도 시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애를 먹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해가고 관련된 또 시연을 해가니까 또 관심 갖고 조금씩 알았던 분들이 와서 한 말씀도 해주시고, 옛날에 또 관련돼서 무이사에 대해서 인연이 꽤 많이 봐주셨던 분들이 이런 것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고 라고 또 이렇게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와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학술 세미나를 한 해 한 해 하면서 올해 이제 3번째 학술 세미나를 하면서 그 내용은 이제 그 시연의 내용이 과정이나 그 내용, 그리고 조선 초기에 올해는 무이사 우차 수륙 평등 척결라는 그 조선 1571년대에 발간됐던 책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책도 바깥에 보면 학술 세미나 위에 옆에 보면 또 그 한글로 번역된 의식집이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3회째 이렇게 학술 세미나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사실들과 이런 것들을 주지로서 알게 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또 이걸 오늘 오셔서 많은 이성조 선생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근거로 다시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해주심을 준비를 해서 다음에 수륙대제 할 때는 한 해 한 해 이렇게 발전해가고 옛날의 과거의 모습을 찾아가고, 그리고 현재 이 시대에 맞는 또 많은 분들이 국민들과 부자들이 원하는 그런 학술 수륙대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10월 5일날 또 제7회 수륙대제 하는 걸 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많은 분들이 와서 한번 와서 봐주시고, 그리고 와서 봐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더운데도 멀리서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분들과, 그리고 교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병철 보건스님, 감사하고 또 우리 군의 바쁘신데 군 의장님, 서순선 의장님 모시고, 그리고 강직교육지원청의 이병삼 교육장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문주 의원님 잠깐 전화 오셨는데 바쁘셔서 대신 우리 의원님 대신해서 김혜원 사모님도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강진 부군수 이병철 부군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영구수 이병철입니다. 오늘 당연히 군수님께서 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사정상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이야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무이사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학술대 개최를 위해 준비해 주신 노고 많으신 의사, 법원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신도분들 그리고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우리 군의회 서승선 본의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진 교육청 이병상 교육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학술대의 자장을 맡으신 이계표 호남불교문화원장님, 그리고 최정호 전통문화대학 교수님, 그리고 이 지역 보성 장흥 강진 국회의원이신 문문지우 국회의원님, 사모님, 김혜원 사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사 수륙대제는 동해 삼화사, 서울 진가사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수륙대제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그 옛 명성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사는 지난 18년부터 수륙대제를 봉행하여 전국의 명성을 알렸으며 매년 학술대를 통해서 연구자를 축적한 결과 현재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의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성대한 의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끊어졌던 수륙대제의 명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사 수륙대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통을 재현하고 전승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법원 주지 스님께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강진군의회 의장이신 서수현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진군의회 의장 서순선입니다. 우리 강진의 소중한 유산인 의사 수륙대제의 전통예술성과 문화적 깊이를 탐구하는 뜻깊은 학술대회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정성을 기울여주신 의사 법원 주지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의사 수육대회가 아닌 진인 신앙과 예술 그리고 정신적 성숙 등 심오한 미학적, 철학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셔가는 데 귀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육대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땅이라는 공간적 범주를 포함하여 육도, 윤회 속에서 방황하는 중생들을 위로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회의 일환으로서 불교 자비사상과 무한한 포용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생사와 윤회의 거리를 넘어 중생의 해탈을 영원하는 불교 깊은 사상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뜻있는 논의와 통찰력이 있는 연구가 의사수육대제의 본질을 밝히고 그 가치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우리 강진 의사의 전제 의미를 재발견하고 가치와 지혜가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 앞날에 항상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훈 교수님은 현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이시고 사단법인 세계문화가 북다 아카데미 연구소장이시며 서울시 무형문화재 연구 전문위원,
대한불교조계종 의례위원회 실무위원,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을 지내셨습니다.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 불교의례 의례체계 연구, 천수경, 의례도읽기, 삼밀시직행법 해설 등 책을 쓰셨고 영상, 수륙제 의례철학 분야 관련 논문을 수십 편 쓰셨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수륙제를 하니까 수륙제에 관련된 그간의 이야기들 가운데 좀 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과 수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륙제의 의미는 다들 수륙이라는 말 때문에 물과 물에서 헤매는 고원을 위한 제사라는 이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륙제는 나를 위해서 물과 물태 떠도는 무조건들을 위해서 상단의 부처님이나 중단의 신주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고원들에게 제사를 지내주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의례임을 우리는 자꾸 놓칩니다. 우주 고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들에게 공양을 베풀음으로써 그들이 해탈을 함으로써 나의 수명 장수를 이루고 집안의 평안을 얻었던 그러니까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어떤 수륙이라는 게 끌려갔지만 일찍이 사면준식스님 같은 사람은 그때도 사람들이 수륙제라고 하니까 물이나 무치로 쫓아갔대요. 물이나 무치라는 말은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나 유사하게 좀 헷갈렸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법계의 만령을 위한 일종의 우리가 공양으로서 인연을 지어주는 법계의 만연의 인연을 지어주는 법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륙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모르게 되면 아니 왕실을 위한 제사에 수륙제 우주 고원을 위한 제사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 수륙제를 마치 용왕제처럼 심지어는 이 전라도에 있는 법성꽃 한호제 같은 경우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그대로 수륙제 의례에 상중하다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륙제의 민속화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를 명확하게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법회인데 무주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하면 교만한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려야만 되고 그 왕실의 원당에서 무주공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왕실의 원당에서는 왕실의 원당에 있는 그 선령들의 안녕과 왕생 극락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해서 일체의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을 나누어 줌으로써 해탈하게 하는 것. 그게 나라의 평안에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통 오르다는 의식이 있는데 오방의 사람들이 오게 하고 하니까 소통의 의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해석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현행 수륙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현행 수륙제는 1420년에 태조가 상하으로 있을 때 세종 3년 2년이 되죠. 이 기신제를 수륙제랑 합선을 합니다. 기신제는 당연히 돌아가신 기일에 임금님이나 스님들의 기일을 기신일이라고 했잖아요. 기신이라고 했죠. 생신하듯이 생신과 기신인데 근데 일이란 말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기신제를 수륙제에다가 합세를 하는데 기신제는 당연히 기일제는 당의 혼령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의 혼령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가 뭐냐? 그 제사의식을 위해서 발달한 게 현재 한국 불교에서 하고 있는 대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령. 그 혼령을 맞이하는 거죠. 혼령을 맞이하는데 그 혼령은 모르겠어요. 특정 혼령입니다. 한국 불교는 지금 고혼인이 영혼을 구별하지가 않아요. 구별하지 않는데 이걸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모순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령은 당의 혼령을 모시는 거고 무주고원을 비롯한 일체 혼령을 모시는 것들은 수륙제의 하단 소청, 하단층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륙제의 하단층의 존재는 수륙제를 하는데
실제로 입제 또는 그 전에 처음에 대령을 해요. 이 대령을 하게 됨으로써 이때 대령하는 할 때 맞이한 훈령하고 이때 소청하는 훈령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어디 이렇게 수립대 현장 가면 왜 자꾸 관용을 2번씩 해야 된다고요? 대령할 때도 관용을 하고 하단 시식에서도 관용을 합니다. 하단 소청에서도. 두 번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훈령은 다 불러놨어. 지금 불러놓고 뭐 또 다 시켰어. 또 이 자리에 앉아있어. 또 오래. 그 이 훈령들은 얼마나 복잡할까요? 지금 49일 동안 훈령을 모셔놓고 영단에 모셔놓고 열심히 기도한 양반들을 원래는 하단 소청을 할 때는 대문 밖에 가서 하는 겁니다. 우린 외부 손님이 오는데 방 안에서 맞이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다 문 밖에 나가서 하는데 현재 한국 불교의 문 밖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문 밖이라고 하면 그 문이 어느 문일까요? 현재 한국 불교 사찰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일부 고찰에 가면은 사찰항문 같은 것들이 이 보림사만 가도 사찰항문이 그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문은 쉽게 말하면 담이 연결된 곳이에요. 문 밖과 문 안은 현재 우리는 일주문을 자꾸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주문은 일종의 홍살문과 같은 걸로 18세기 초반에 나타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홍살문의 개념은 경계를 표현하는 문이지 실제로 외적을 외부 사람을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거기 가서 합니다. 근데 한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실제로 대령 때 이미 다 해버렸으니까 어떤 분들은 하단 소청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어느 수립제 가면 하위 소청 의뢰를 가지고 외대령이라 해서 미리 해요. 그럼 다 했잖아. 그럼 저쪽 가서 머리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립제를 왜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만이 우리는 수립제 의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립제의 차례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의례라고 하면 차례입니다. 사실은 이 차례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 존재의 대상자가 사람으로 말하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있어야 되지? 내가 어디 앉아있지? 계속적으로 오라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사찰의 백중법회를 갔다 왔는데요. 시련 때도 대령을 훈령으로 오라고 그러고 또 여기가 훈령을 법당에 앉혀놓고도 또 삼행이 시집 때 또 오라고 그래요. 그럼 굳이 와 있는 이 훈령들은 바깥에 나갔다 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자님 말씀에 제사는 어떻게 지낸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 모시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모시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왔으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손도 좀 씻고 얼굴도 씻고 하려니까 뭐 관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는 사람이 존재에 따라서 아랫목에 모셔야 될지 윗목에 모셔야 될지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 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요? 불교는 거기에 걸맞는 찬타라는 말을 만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말이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재 우리 수분 스님들 계십니다만 어산 스님들의 번패성으로 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훈령들과는 마음으로 통하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뭘로 통합니까? 메시지로 통합니다. 이렇게 통하는 방식인데 이 통하는 방식이 불교에는 굉장히 발전해 있죠. 육아의 풀기를 보시면 알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앉으십시오, 서십시오, 잔을 올리십시오 반복됩니다. 문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불교가 갖고 있는 스탠스가 뭡니까? 일체 존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열반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순간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종교로서의 역할이 사실은 의례라는 행위에 다 직접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로 본문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령 소청을 하는 거고 사문 소청을 하는 거고 간역 때마다 당신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다
단지 범패라는 아름다운 한국의 선율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름 이외에는 의미를 캐치하기 어렵습니다만, 미안합니다만 거기 온 훈령들은 마음으로 알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륙제를 잘 봉행하면 거기에 왔던 수없는 산자와 주권자의 훈련과 정신적 존재들이 깨달음을 얻고 해탈 열반을 이루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법문을 들려주고, 또 이분들이 다 하고 나면 본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드리는 거죠. 세살 때 흔히 종교거리가 그렇잖아요. 신을 명청하고 신을 즐겁게 오신하고 마지막에 신을 보내드리는 이 3단계 구조를 좀 정밀하게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소육제를 가도 다 중앙에 계부를 걸고 있죠. 계부를? 그런데 왜 그럴까요? 중앙에 걸고 있는 계부는 엄밀히 말하면 수족제용이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얘는 죄송합니다. 이라고 말했어요. 이 계불에 모셔진 어른들은 사실은 소래용 법석의 슬주들이죠. 법석은 경전을 염송하는 의의를 법석이라고 하는데, 경전을 염송할 때는 경전을 듣고 일체의 존재와 훈령이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죠. 그거 언제 하느냐? 그거는 경전 염송 시에 모셔지는 겁니다. 현재 우리 조금 있다가 유경희 박사님이 발표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계불이 왜 17세기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신뢰의식이 실외로 올 때의 모습과 경전염송의 법석과 수륙제의식이 결합되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이 결합되는 순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법석을 위한 의례로 소례로서의 정명불로 오시는 거라고요. 소청불. 근데 수륙제 때의 정명불이 삼전불, 미륵불이라든지 서가열의 삼상이라든지 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이미 감로도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데, 감로도에서는 일종의 하단 시식단으로서 여기 모습이 이미 다 있어요. 현재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의대 행위들이 역사적이라든지 우리의 전통이라든지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만, 그와 같은 것들,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근현대에 이르렀습니다. 근현대 이전에는 다 분화된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무의사 수륙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의사가 일찍 1407년에 이미 자복서가 되고 1430년경에 명철로 진정이 되면서 극락전을 1470년경에 복원을 하고, 그 이후에 수륙자가 1470년 이전에는 아마 지정되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일반 학자들의 연구죠. 기록이죠, 기록. 그런데 제 같은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오늘날 절을 지으면 모든 스님들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고 때때로 다시 많이 올립니다. 마치 명찰이나 자복사였던 사찰은 사실은 국왕이나 선왕선후의 명복을 믿은 절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하는 그런 원당이라고 하기 어렵죠. 국가와 민족, 임금님을 위한 도량이니까 그 도량에서 당연히 누가 뭐라든 그런 의례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문화재 지정이니 무형유산 지정 이런 얘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범패라는 이런 어떤 작품문화 범패와 같은 문화적 요소가 듬뿍 들어있는 것들로 실행되는 것만이 이제 무형유산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종교성과 예술성이라는 그 두 가지의 의례 속에서의 거리에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숙제는 어산이 없다는 얘기를 맨날 합니다. 일반 문화재위원들이. 이쪽에 문화재위원들이 보기에는 여기 어산도 없는데 무슨 수륙제를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어산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수륙제를 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수륙제 의문 가운데 핵심적인 의문이 소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문의 구절 어디에 봐도 어느 절에 가서 너 수륙제 열어라고 하는 일종의 수륙제를 설판하는 사람이 명령이 들어있어요.
A라는 스님한테, A라는 스님이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스님이야. 제일 유명한 스님한테 스님 보이사에 가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로 수륙제를 하고 계세요. 3일 열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초청 가수가 지역 다니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유명한 가수는 몸값도 많이 받고 전국에 어디를 가도 그 가수가 나오는 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그 문화재 법들은 그곳에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 많은 사찰에 가서 그분들이 연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교 내부자의 어떤 정된 견해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무형유산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륙제 의계가 등장하는데 수륙제는 유가의 제사가 홀기로 진행되듯이 수륙제 의계는 의계란 말은 행위라는 행위를 마치 열차가 궤도를 따라가듯이 그대로 하는 목적지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목포행 열차를 타고 왔어요. 타고 나서서 내렸어. 목포로 가려면 목포행 열차를 타야 되잖아요. 부산 가려면 부산행 열차를 타야 되지. 그와 같은 것들이 의문을 의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계에는 설명문이 없어요. 대부분 대사만 남아 있습니다. 대사만 남아 있다 보니까 대사와 설명문의 행위가 많이 변용되거나 변질되는 역사를 겪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한 스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냐면 학자라. 학자는 어디까지나 논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료에 의해서 문헌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것들이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추론하면서 그것이 발생한 곳과 원래 발생한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애가 태어났으면 애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는 하느냐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의 문제, 역사의 문제를 추론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의사가 1400년대에 수륙사로서의 굳건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1570년경이 되면 이제 법화경을 비롯해서 수륙 의문들이 많이 발간되기 시작합니다. 발간된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이 의문이 아무리 오래 가도 100년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개본이 오래 가도 50년 정도 가면 자연은 훼손되게 돼 있어요. 훼손되니까 또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1400년대 인수대비 무렵에 1470년경에 우리나라 수리공원들이 나라에서 인수대비에서 많이 발간되는 것들이 국가의 지원이 없이 도화 사찰에서 1500년대 되면 엄청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498년 무량사를 비롯해서 엄청난 사찰에서 이러한 문헌들을 거의 다 복각합니다. 요즘 말로 복제인쇄입니다. 복제인쇄하면서 거의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똑같은 걸 만들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시기에까지도 이 수륙제의 선행 필요성, 당위성이 높았다는 거죠. 만들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불교에는 법보시 공덕이 크다라는 사상이 큽니다. 우리가 공양을 밥을 10개 사주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본래 자신의 위치를 알아차리고 깨닫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불교의 법공양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공양적 측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이 수륙제를 일주일 동안 할 때는 오전 내에 영산작법을 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읽어나가지만 현재처럼 하루에 끝나는 수륙제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법화경 다 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법화경 약창계를 만들어냅니다. 중국 불교에 약창계가 있던가요? 금강약창, 법화경 약창계, 하암경 약창계 한국 분들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됐다. 경전 이런 말 읽지 않아. 아무 법률하냐. 이 복잡한 세상에 어느새 그걸 다 읽어. 한국 사람들은 뭐가 조금 발전하게 보면 법화경이 28품 아닙니까? 28품의 경전명의 이름을 따서 서수방해가지고 수경계를 만들어내요. 이걸 다
한국 불교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신성이 작동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륙제가 하루 또는 현재는 3일 동안 진행됩니다만은 현재 3일 진행되는 수륙제는 죄송합니다만 모순이 많아요. 이 수륙제는 다 하루짜리야 사실은. 근데 하루에 적어도 오후 2시나 4시에 시작을 해서 다음날 숙시 이전에 인시 이전에 끝나는 의례입니다. 이게 끝나는 의례인데 이게 수륙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가 붙어요? 영산작법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정 개인의 설판 제자의 망자를 위한 의례가 수륙제에 붙어버리니 대등 가족이 앞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게 된 거다 보니까 하단 소천과 겹쳐서 그것이 애매모호한 그러한 상태로 적절히 끌어서 하루 또는 1박 2일 또는 3일에 걸쳐서 실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스님네들이 초하루그름에 불공할 때 3보 통정하거든요. 3보 통정하고 중단 태공하고 하나는 시집 간단하게도 합니다. 하나할 때 법성기라도 한 편 있죠. 이와 같은 모습들은 이미 수륙제의 3단 의례라고 합니다. 수륙제의 3단 의례니까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매일같이 부처님을 모셔놓고 부처님 모시라고 하시러 앉으라잖아요. 여기 모셔있는 부처님이 있는데 오라고 그러고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한국 불교 사찰에서 혼자 하는 분 보셨나요? 혼자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혼자에 앉을 자리를 갖다 바치는 게 혼자예요. 혼자 한 적이 없어요. 이거 다 육아의례야 따지면. 혼자가 안 하고 혼자게 한다고요. 또 뭐라고 그래? 오시라고 그러잖아. 우리 법당에 모셔있는 부처님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모셔서 불상을 조성해서 부처님으로 점안까지 했잖아요. 점안을 마친 부처님이 어떻게 가짜 부처님입니까? 뭐라 그러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불법의식은 사실상 수륙제 의식의 파편화라고 생각합니다. 파편화. 그래서 제가 리포트에 썼습니다만은 순수하게 불법의식은 부처님 하고 불러요. 공양 올립니다 하면 됩니다. 부처님 계시니까 공양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경희 박사가 공양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유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치리, 청산이, 헌자니, 가양이니 이걸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수륙제 의례의 현실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00년대 이후가 되면은 수륙제는 많이 쓰이질 않아요. 그 지금 1790년대에 정조대왕에서 아버님을 위해서 용사를 짓고 무차회를 엽니다. 근데 학자들은 수륙제 아니라고 그래. 수륙무차 정도고 법회는 수륙제의 가장 큰 형식이 무차회입니다. 무차회는 스님들을 도인이라고 하고 우리 인사들을 속인이라고 하는데 스님들만 공양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고 속인도 오면 공양을 주는 게 무차회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쉽고 단순한데 우리는 그 복잡한 것들을 설명하는 의문 또는 의례가 고통살람 탈원들로 하여금 우리의 것이 아닌 저들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현재 이 시대의 우리 불교는 우리의 의례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항상 새롭게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스님들 빼고 조선시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스님들은 전통을 존중해서 아직도 수백 년 전부터 옷을 입고 계신 거고 우리 속인들은 속인이자 쑥스러워서 굉장히 빨리 도포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머리도 빨리 잘라버리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문화 양상이죠. 불교도 또한 그래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4분 남았는데요. 4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무의사입니다. 무의사가 조선시대를 통탈해서 수십 개의 수륙사가 지정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진간사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있는 수륙사였는데 무의사가 강진이라는 지금은 굉장히 변방이잖아요. 서울 중심의 세계에서부터 변방이다 보니까 많이 위축되어 있고 화려했던 조선 중기의 많은 당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우리 주주스님의 원력으로 조금씩 복원됩니다만 그지없이 볼품이 없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그러한 것들이 전통의 수륙제를 우리가 재현할 것인지
전통 수륙제 속에 담겨 있는 원래의 의미는 어느 정도 찾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의 고민이 수륙제의 의례 진행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불교가 가장 헷갈리고 있는 게 저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련은 실제로 대령한 상태의 훈령의 위패를 모시고 들어오는 게 시련인데, 19세기 이후에 이 시련 절차라는 이름으로 시주 이음의식을 만들어버렸어요. 19세기 이전 어디에도 현재의 의식을 시련 절차라고 지칭하는 데가 없습니다. 한일같이 시주가 시주물을, 공양물을 가지고 절에 오면 절에서는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시주가 국가의 높은 왕무장상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연은 작잖아요. 연이 작으니까 사람을 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모관대를 불러서 연에 치렀던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훈령을 위한 대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패를 실어야 되는데, 오늘 주주님 말씀이 연은 600만 원짜리고 위패는 1000만 원짜리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륙제든 뭐든 제현과 복원 속에서 핵심을 알고 있다면 연을 크게 만들든가 위패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큰 게 좋다고 다 다른 게 다 그래요. 이렇게 두 장을 넘게 만들어 놓으니 이제식도만한 요만한 위패를, 불패 또는 위패를 실었던 연에 들어갈 리가 만무하죠. 이걸 모시라고 시련하는데, 그 시련 어머니 뭡니까? 오목에부터 시작합니다. 오목에는 쉽게 말하면 신중들에게 이 연 잘 모시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행복의 앞에까지는 모시라는 거예요. 그 행복에는 신중한테 하는 거예요. 이 모시하는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대령하는 거예요. 실제 가보세요. 다 입회 갖다 놨어요. 시련태에 가면 다 입회 오고 있어. 입회 오고 전도해. 근데 입회에 대한 은설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오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해? 이미 입제 때 다 이 입회를 전에 만들어 놨다고. 입회가 관가에서, 속가에서 오면 그걸 맞이하라. 고려시대 때는 스님네들이 빈전에 나가서, 신전에 가서 입회를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도 의례화 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의례화를 시켜요. 의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봉충계를 오목이라고 하니까 그게 오목이라는 멘트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을 모신다고 그러는데, 이 시련을 할 신중이나 일로하면 불교 내부자입니다. 우리가 모셔야 될 사람은 불교 내부자여야 돼요. 일로하면 엄밀히 말하면 주지스님이어야 돼요. 주지스님이 나가잖아요. 대통령이 오면 주지스님이 나갈 테고, 좀 하찮은 우리 같은 사람 오면 밑에 시다발이 시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겁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례는 차서고 형식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의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무의사에서는 수륙제 결수문이니 중례문이 만들어지고 장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 사람이 돈을 1000만 원 냈으면 결수로 하고 3천만 원 냈으면 중례로 하고 1억을 내면 지방문으로 하는 거예요. 왜? 형식이 좀 큰 거야. 그러니까 중례 정도로 하면 상단 중단도 목욕을 시키고, 결수로 하면 상단 중단까지는 목욕을 시키지 못해요. 다 요즘 말하면 예산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무시되고, 우리는 결수를 할래, 어른 중례를 할래, 또 어디는 짬뽕을 할래. 현재는 대부분의 도량에서 짬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짬뽕을 하는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주지스님이나 그 사찰 수륙제위원회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고민이 일어나는 문제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양상을 그대로 다른 데 것들을 비슷하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미 국가무형문화재, 요즘 무형유산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세 곳의 수륙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 국가무형문화재나 무형유산이 지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정되어야 될 당위성은 여러 사찰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진간사의 수리고문도 이 무의사의 판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야. 무의사가 참 불행했죠. 600년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무의사 시대가 도래합니다만은 그전까지 여기서 만든 모든 문헌들이 다 바깥에 가 있어. 아쉽게도 무의사의 한 본이나 판이 남겨져 있지 못해. 역사의 질곡이라고 할 수 있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버텨오지 못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의 의사소통제의 재현을 위해서라면 좀 더 많은 지혜가 모여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이신 윤서희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음악 인류학을 전공하는 윤소희입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이사 수륙제 악가무의 전승 배경과 가치입니다. 이 무이사 수륙제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 백제 불교와 연결되는 무이사의 그 역사적인 불교 문화적인 엄청난 그 저력을 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무이사가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확대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덤비겠습니다. 예, 이게 어찌되면 이제 도남 32호불인데요. 이게 화살 그게 없는 레이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강승혜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중국의 본패를 창시한 사람이 차오즈, 우리식으로 하면 조식인데요. 그 이제, 그분에 이어서 그 강승혜, 지영 이분이 이제 그 후대를 이은 그 본패를 이은 사람들입니다. 이 강승혜가 오나라에 불교가 없다는 걸 알고 전파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그 오나라의 왕이 그 불교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왕은 어떻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나한테 그 니네 그 스승 힘을 좀 보여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막 사리를 두고, 왜냐면 그 아시파 왕이 그 부처님 사리에 그 탑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리를 모셔두고 막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적이 안 일어나면 너희 이제 황제를 속였다고 이제 죽게 되는데, 한 7일쯤 됐을 때 그 사리에서 이렇게 빛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는 이제 오나라로 건너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승혜가 그 오나라에 그 불교를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초사라는 절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황제가 엄청 이제 불교를 부흥을 시켜서 오나라가 불교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승혜가 본패를 잘했어요. 그래서 역경도 많이, 경전도 많이 번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불교를 전파하는 데는 이분이 본패를 잘하셔가지고 본패를 이렇게 노래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맥시말다라, 명령, 당량 이런 사람들이 다 오나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했는데, 이 강승혜를 그 해주던 황제 다음 때 왕이 오르고 보니까 너무 이 불교를 위해서 뭐 탑세우고 막 그 위에 선대 황제가 너무 많이 그러는 거,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불교를 막 혁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교를 혁파도 하지만 성격도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나라가 들어와서 오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진나라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우리 조선 예본의 서건 동진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오나라 불교가 엄청났는데, 이 오나라 불교가 바로 백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다음 넘기겠습니다. 아니, 앞에 그림도 설명했는데 시간이 때문에 그 그림이 담양이라는 사람들이 검은 얼굴로 돼 있죠. 그만큼 서약성들이 그때 오나라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이제 백제 미마지가 오나라에 기약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약이 가마쿠라 시기에 이제 그 공화남치카잔이라는 그 고호쿠지 흥복사의 그 악사, 옛날에는 그 악을 하는 그 사찰에서 그 악가무하는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집안이 있었어요. 그 중에 고마나치카는 고마라는 거는 고구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 이제 교훈초라고 있습니다. 그 교훈초 안에 이 가문이 했던 건 고려 고물원데 우리 한반도에 들어갔던 그 악가무예요. 근데 그 순서를 보면 지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해가지고 무더각으로 마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산대국으로 어떻게 하면 스님들 박연세
스님들 막 그 여성들 희롱하고 놀리고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내용은 이 고려 시대에 아주 왕들이 그 행렬하고 하면서 막 멋있게 했던 그런 그 사찰 그 교훈극이었거든요. 그것을 일본에는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국악학계에 불교를 전혀 모르는 그 박사님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30년간 연구를 해서 일본에서도 발표하고 일본 학자가 한국에 와서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산대 탈춤을 해가지고 불교 놀리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미마지가 일본에 그 기약을 전했다는 것도 우리나라 기록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불교 문화란 이런 데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백제잖아요. 백제가 거의 지금 일본의 그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오사카만 해도 백제사가, 유명한 백제사가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완전 불교 놀리고 흉보고 이런 게 조금만 그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은 불교에 아주 좋은 불교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불교 전통 악가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나라와 백제와 연결이 되는데 왜 이 전라도 지역이 이렇게 약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무이사에 그 의뢰본이 다른 데로 가 있고 무이사에는 그게 지금 힘이 약해져 있다는데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억불과 이런 거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기록을 잘 못했고 이런 것이 일본에 오히려 있고 또 억불을 지나가서 뒤집혀 있는 거 이런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백제와 이런 게 연결되는데 왜 지금 호남 지역에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무이사를 둘러싼 지역의 큰 스님, 의뢰문, 발굴 뭐 굉장히 불교의 그 악가모와 문화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그런 생각해보니까 통일이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게 승자들의 기록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백제 불교의 이 화려했던 그런 게 너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국에 이 앞페이지 보면 제가 책 이렇게 제목이 있었는데 오늘 주지스님께 하나 앞으로 하나 돌릴까요? 예, 저 책에 보면은 이제 한중 불교 의료 번편적으로 조금 어렵고 그 밑에 저거는 저기에 이 스님들 중국에는 보면 명령은 얼굴이 못생겼는데 뭐 표를 잘해갖고 뭐 강승에는 어떻게 강승에는 베트남 출신인데 뭐 인도에서 베트남을 가가 부모님이 사업을 했다든지 뭐 그 스님들의 모양 생김새까지 막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 재밌는 얘기들이 저기 음악 인용해가지고 이제 불교와 세계 종교 중 앞편에 이렇게 재미나게 실려있어요. 저는 짧으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넘기더라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 한일불교 의례와 쇼메에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있는 백제 아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어떤 게 있고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고 특히 이제 왜냐면 근대에 들어가지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 옛날에 평야지대에 여기가 이제 농경사회일 때는 여기가 막 풍부한 문화를 많이 생산을 했는데 지금 산업화돼가지고 이렇게 저는 부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을 경상도 쪽으로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오늘 좀 많이 일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고려 사지에 보면 이렇게 옛날에 불교 다 불교였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 한국 전통음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수제춘입니다. 근데 수제춘이 왕이 행렬을 하버려 할 텐데 그 수제춘 원곡이 정읍사거든요. 이 정읍이 여기잖아요. 오늘은 정읍의 한 여인이 노래하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수제춘이 됐거든요. 그만큼 여기 무이사가 있는 백제 지역에 그 많은 음악의 보고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은 속마음이 달랐던 조선조 악정이라고 했는데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유교를 하지만 사실상은 아까 효령대군하고 보면은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런데 무이사님도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러거든요. 극락전도 후원하시고. 그런데 이게 그때 또 뭐냐면 중종 이후에 특히 이제 연산군 때 그런 일이 많은데 이
송음악을 막 또 제목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막 왜곡을 시켜요. 그렇지만 사실 그 속마음의 임금들 마음은 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 임금님이 그 정가부를 만드는데 부처님 상호의 32일을 상징을 해서 32일을 하고 세조는 16정간을 하는데 16은 다란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조 때에 궁중에서 악가무 하는데 막 본사참, 미타참 이렇게 하면서 32 모해시 중생 이렇게 하면서 막 춤추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건 정말 그 왕들의 마음은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만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효룡대군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오셔서 근데 세종은 부처님의 그 32상호라든지 세조가 했던 16다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나라의 국가 정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종은 효룡대군은 이제 동생이 왕이 되고 자기는 패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절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이제 사찰이 여기 1407년에 보면 충미원당으로 삼았다 하는 걸 이제 그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무이사에 모아서 후원도 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까 성종 때에 불교음악 영산세상 불보살 원래 7자 가사를 노렸는데 저기 어때냐면 공원 구만 수만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의 장수를 비는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남본이라는 사람이 중종 때 굉장히 좀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수만연산 제목을 딱 바꾸고 치루사구를 가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컷만 보면 완전 이제 풍요음악이지만 조금만 역사를 한 표지만 넘겨보면 불교가 그 밑에 다 잠자고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영산해상의 다른 이름을 줄풍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경상도나 경기도도 어디에도 없는데 이 구례 지역에만 구례 향채 줄풍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어디에도 없는데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해상을 계속 여기서는 이렇게 유지를 해왔던 그런 걸 제가 또 새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무이사 공간을 또 이제 클릭할까요? 클릭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건강 보존의 모습이고요.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량인데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여기 딱 보니까 여기서 옛날에 막 재 지내고 하던 그게 막 떠오를 정도로 이 도량이 딱 의뢰하고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럼 또 한 번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제목 클릭할까요? 연암원 배례섭인데 여기에는 이 연암원 배례섭이 있다는 걸 이제 왕이 왔었던 것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가운데 있는 건데 그만큼 이것이 이제 왕실의 기도하고 불교 의례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배경에서 딱 그 건락전 앞에서 이렇게 지금 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쭉 이제 막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막 가봤어요. 앞에. 그래서 월주산 무이사 이렇게 편액을 걸린 일주문에서 쫙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극락전이 배치되고 양쪽에 이렇게 단간 지수가 있고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뢰문하고 여러 기록은 이제 다른 분 전공자 계시니까 넘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거 보면 여기서 보문 정보에 보면 그러고 보니까 이 호남 지역에 조선 시대에 그렇게 업고를 하는데도 호남 지역에 법회 잘하는 스님들이 다 호남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경상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 경상도가 뜨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산업화의 움직임하고 인류의 이동, 그러니까 인구 이동하고 연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문 정보에 보면은 이제 진강선사의 법회가 조선조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팔대로 이어와가지고 오는데 다 호남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 호남 지역에서
지방에서 많았는가 보면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지방에 복사가 많이 모여드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 정보하고 현재 무이사 스님들의 그 계보를 쭉 사찰하고 스님들하고 좀 찾아서 표를 맞춰봤어요. 그 중에 해남하고 대흥사 중간에 좀 굵게 해남, 여기가 무이사하고 연결되는 그 계획이 보였습니다. 스님 맞나요? 해남. 예, 제가 그쭉 본문 정보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계위 대상 그 밑에 보림사 다 이웃입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스님들하고 이제 의례집 발간 보면 의례집 발간이 제가 경상도의 영남 봉폐만 따로 아주 독보적인 그 선율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만 삼부역 사찰이 있어서 이렇게 센가 했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도 스님들이 다 이 전라도 의례집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게 왜 그런가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전라도에서 유명한 스님들이 의례집도 발간하고 다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가 해모 스님이신데 이제 해모 스님은 뭐 의례집 직접 발간한 거하고는 관련이 이렇게 직접적인 건 없지만 이제 효룡대군과도 인연이 있었고 태종 때부터 이렇게 왕실과 관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환 스님도 이렇게 본문 사모집을 내실 때 그 근방에 의례집 내고 이런 여러 그 본패하는 그 가문을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럴 때 아마 무이사에서 의례물 발간했던 거하고 무이사의 스님들하고 예, 이런 분들께도 이렇게 아마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박은선의 작법 구강도 마찬가지로 이 부근에서 되면서 그렇게 창구가 서로 왕래를 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해모 스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딱 주석은 무이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또 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 전에도 있는 게 이제 의뢰를 해왔어요. 근데 바깥치기를 불러서 하는 데는 이제 2018년부터 이제 3년간은 광주 영산제 연산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광주하고 이제, 또 전주하고 이분들은 제가 한번 여기 그 이런 스님 중심으로 쭉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다 제자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직접 만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2020년까지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어산단 했습니다. 네, 주제스님은 제가 동영상하고 사진을 워낙 많이 봐서 아까 처음 뵀을 때 마치 늘 알았던 분 같이 주제스님께서 그 의례집 만드시고 그 앞에 인사 말씀하시고 제가 막 몇 번을 읽고 해서 스님께서 이 의례를 주체적으로 이끌고 계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어산단 세 분인데요. 또 한번 클릭할까요? 예, 저기 제일 오른쪽에 어르신이 우당 스님이고요. 법주 스님으로 주로 이제 명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범 스님께서 너무 이게 본패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천상 스님은 주로 이제 법보 하시면서 도감을 맡으시고 이렇게 되셨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된 이제 그 역할은 주지스님, 법보스님, 법주스님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두 분이 수범스님과 천상스님이 서울의 영산제 그 국가무형유산 제50호에 이수사로 계십니다. 되겠습니다. 예, 그날 작년에 수륙제의 그 용상관과 각 그 절차에 그 담당했던 그 명단이고요. 그 시작은 뭐 오전 9시에 가정을 해서 봉선회항까지 쭉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서울 영산제 어선단이기 때문에 거의 경제이시니까 제가 특별히 언급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상단 추궁 가서 스님께서 소송을 또 하시던데 그 소송에는 어떤 이제 특별한 내용은 있는데 음률적으로 조금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해서 상단 추궁 가사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내용이 아주 여기 무이사하고 연결이
잘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저기 뭐 보라색으로 있는 거 보면 강진구 성정배 오이사 이렇게 주소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 이게 조선의 태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또 말씀하시더라고. 아마 조선시대 수육사로 했던 그 전통이 이렇게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라색 보면은 무형문화재 등재 발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지으셔서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이거 참 추운 가사를 잘 지으셨다. 아마 수봉스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악보로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이랬는데 여기 공덕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만 들어볼까요? 여기 스피커 클릭 한번 해볼까요? 스님이 성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 듣는 순간 보통 프로가 아니신데 프로시네 이러면서 들었어요. 저희 한 페이지 앞으로 가서 저 스피커 있는 걸 클릭하면 소리가 나오거든요. 또 붓가락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그런데 공덕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민요조예요. 근데 업조 찬생하고 착 소리를 질러내시는데 그때도 너무 음성이 좋으시고 그렇게 착 질러내고 나면 저는 어떻게 스님 해석을 했냐면 그렇게 쫙 업조 찬생하고 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무의사 축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딱 그 소원을 받고자 하는 그 기도에도 막 열망이 있잖아요. 그 열망을 업조 창세에서 소리를 쫙 올려서 그 열망을 강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이제 무의사 막 축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장단을 어떻게 하면 슴슴하게 지으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돋보이냐면 붓가락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 붓가락이 이 보통이 아니냐고 제가 보면서 붓가락을 떠들거든요. 그래서 최고를 못하겠는데 너무 화려하게 붓가락을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분이 또 호흡이 잘 맞으셔가지고 공덕 하면은 붓가락을 딱 하나만 치고 스님께서 징으로 덩덩덩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저 밑에 네모해놨죠. 그러니까 이걸 두 분이 주고받으면서 너무 찰떡궁합으로 잘하시고 붓가락이 너무 화려하고 이게 소음도 좋으시고 아주 가사도 잘 지으시고 그래서 제가 칭찬이라 제가 감히 이게 뭐라 그러니까 높이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넘기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예, 이렇게 붓가락이 화려합니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도저히 따라서 악보를 적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도 이렇게 참 슴슴하게 하면서도 아주 그 가운데 미세한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예, 마지막인데 예, 이렇게 또 스님 그 작곡무도 하시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손을 맞춰 오시던 분들이라 그런 그 악가무의 그 유려함과 이런 거는 정말 체보를 해도 그렇고 음악적으로 봐도 그렇고 예술적으로 정말 많이 해오신 그런 스님들의 영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런 것이 이 백제의 그 오나라에서 완 그 백제는 그 불교 전통 루트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고려는 저쪽에 대륙으로 해서 여기는 백제는 근데 아까 그 미마지가 일본에 그 이제 기약을 전한 연도는 보면은 오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학자들이 많이 그걸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러면 오나라가 망했는데 백제가 태어났을 때 오나라 망하고 없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 구례가 옛날 무슨 발음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미마지 이전에 이미 백제 사람들이 오나라 가가지고 오나라의 불교를 배워와서 백제역에서 전승되던 그것을 배워가서 일본에 전했을 때 오나라에서 온 것을 배웠기 때문에 오나라에서 배웠다고 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백제의 불교가 전래된 연도를 당겨야 돼요. 100년 이상을 앞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 요새 역사를 새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 지금 무궁무진한 이 호남 지역의 예전에 불교 악가모와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하고 이렇게 오나라 지역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보면 앞으로 이 무이사 수륙제를 인해 가지고 백제 불교 문화를 일으키고 계승하고 하는데 큰 동력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 가지고 많이 연구도 하시고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할까요? 네, 부족한 논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